그럼 이제부터 오늘 우리의 존경하는 촉성 스피커이신 최준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교수님은 University of Georgia Social Works Department, 조지아 대학교의 사회복지 디파트먼트 교수님이시고, 조지아 가정폭력위원회 소속이십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이라는 분야에 무려 20년 넘게 연구자, 치료자, 그리고 교육자로 활동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전에도 MSG 과거 행사에서 한인 사회 안의 가정폭력이란 주제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교수님과 함께 우리 한인 커뮤니티, 특히 우리 교회 지도자분들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가정폭력과 같이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들을 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가져야 되는 걸까?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요. 교수님, 오늘 오신 분들께 교수님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소개를 받은 대로 저는 지금 조지아 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제가 20년이 넘게 소셜 워커로 또 리서처로 에듀케이터로 일을 하면서 한인 목사님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많이 오랫동안 일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같은 주제에 이렇게 한국 교회 내에서 교회 내에 그런 그 커뮤니티를 갖다가 우리의 또 한인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또 세이프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워크숍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인사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교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할 수 있어서 저희도 너무 기쁜데요. 그럼 저희가 이제 Q&A로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교회 안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 제가 지금 이민자들을 상대로 소셜워커로 일한 게 지금 이제 한 25년 됐는데요. 그 안에서 많이 겪는 일이 아까 우리가 잠깐 비디오를 봤듯이 우리가 이민 과정을 겪는 속에서 굉장히 많이 겪는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그죠?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오면서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줬던 그런 서포트 네트워크를 다 잃어버리고 오잖아요. 그죠? 가족과 친지를 다 버려두고 한국에 많이 버려두고 직계 가족만 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이민 생활에서 겪는 그런 여러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언어의 장벽도 있고 또 어떤 많은 분들은 또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시면서 그 사회에서의 지위를 잃는다는 걸 상실감을 많이 느끼세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이제 그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와이트 칼러 워커로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사무직을 보셨던 분들이 여기에 와서 언어의 장벽이라든가 그런 라이센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사무 일들을 못 하시고 작은 그런 규모의 그런 그 사업들을 경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 그런 사회 어떤 지위의 상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또 아까 이세를 얘기도 했지만 이세들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이민 왔건 아니면 여기서 자라났건 간에 그런 어떤 정체성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아시안으로서 이 미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결과에 보면 많은 한국 분들이 멘탈 헬스 문제, 예를 들어서 특히 가장 심한 게 디프레션, 그죠? 우울증, 그리고 또 이제 불안증이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겪는데 문제는 전체 아시안 전체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특히 한국 여성분들이 가장 우울증을 많이 겪는다고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멘탈 헬스 서비스를 받는 율은 한국 한인이 가장 낮게 나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런 문제를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를 교화 안에서 나오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7, 80%의 한국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한인 사회에서 가장 파워풀한 공동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인 교회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그런 어떤 스티그마들이 있잖아요. 정신건강 하면은 많은 분들이 불안증이든 무슨 증이든 굉장히 한인 분들은 창피하게 여기시는 많은데 그런 그 창피함을 없애고 스티그마를 없애는 데에는 교회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지도를 하시는 분들, 교회 내에서 오늘 설명하신 분들처럼 지도자분들이 그렇게 멘탈 헬스 이슈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그런 외부의 교육자를 모셔다든가 이런 일을 통해서
그런 정신건강에 대한 그 대화를 나누는 것이 결국은 한인 내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많은 한분들이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그 한인사회 안에서의 그 진짜 그 창피해함, 정신건강에 대해서 그 창피해함, 그 느껴지는 수치심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걸 테이크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사실 많은 성도분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교회에 털어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중보기도나 신앙적인 명목으로 원치 않게 알려지는 그런 두려움 혹은 상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인교회 안에서 결국 이 신뢰 형성을 쌓기 위해, 그러면 confidentiality를 지키기 위해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이제 비밀 보장 그리고 이제 자신의 한인분들이 알게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뭐 이슈가 뭐든지 간에 한인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소셜워커로 일을 할 때 어떨 때는 좀 이제 신기할 때가 있었던 게 제 동료 친구가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이제 중국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상담을 간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한인이 한인 그 상담가들이 있는데 왜 중국 사람하고 상담을 할까 했는데 이제 자기도 이제 그거를 물어봤더니 그 한인 도움을 청한 한인분의 말씀은 한국 그 상담가랑 얘기를 했을 때 혹시라도 자기의 얘기를 다른 한인들이 알게 될까 봐 두려워서 결국에는 한인 상담가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상담가조차도 한인한테 얘기하는 게 이제 두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분들, 특히 목사님들분이라든지 다른 지도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더 어렵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 보장이 문제가 이 신뢰 형성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여태까지 경험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한인분들이 도움을 청했을 경우에 본인이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가정폭력이든 정신건강이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이때 전체 교회 내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교회 내에 이제 다른 분들하고 상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를 하셨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그런 굉장히 큰 문제가 많은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이제 그분이 누구든지 간에 본인한테 자기가 지도자로서 이제 성도분께서 도움을 청하신다고 했을 때 그럴 경우에 그 성도분한테 결코 비밀 보장을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필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도 결코 그분의 이제 성명을 말하지 않고 교회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식으로 그거를 지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그분이 교회에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 교회의 그런 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힘든 일을 얘기하기 힘들다. 왜냐면 특히 터놓고 왜냐면 언제나 교회에 가면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자신들의 가족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한단 말이죠. 뭐 자식이 어느 대학을 가고 뭐 어떤 좋은 직장을 잡고 뭐 남편이 어떻게 뭐 성공을 하고 사업을 더 차리고 굉장히 그런 그 성공들을 많이 셀러브레이트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셀러브레이트 할 일이긴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 본인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더 힘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의 어떤 그런 그 분위기, 그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좋은 일만 셀러브레이션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어려운 일들도 많다는 거를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민사회에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그런 어려운 일들을 서로 도와주는 게 교회고 교회 공동체라는 거를 많이 인식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설교라든지 다른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많이 나누면서 이런 어려운 정신건강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폭력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의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다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라는 거를 강조하고 그런 경우에 저희가 전혀 창피하지 말고
이제 저한테 찾아온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꼭 비밀보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께서 교회 지도자분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난 감사합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실 어디서든 내가 정말 우리가 좋은 소식을 나누기는 매우 쉬운데, 내가 힘들어하는 점, 내가 어려운 점을 먼저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내 비밀을 과연 지켜줄까? 이런 걱정까지 겹쳐지면 더더욱 어려워서. 그래서 진짜 교회가 그런 진짜 성도분들에게 진짜 여기는 내가 안전하게 느껴지는 곳이다. 내가 진짜 여기서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 보장을 진짜 꼭 지켜주기, 그리고 나부터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막 숨기려고 하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뢰 형성을 일으키기 위해.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교수님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교회 지도자분들과도 같이 일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실워커 일을 하면서 목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언제나 느낀 게 뭐냐면은,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많은 여성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분들을 많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셨는지를 많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아니면 교회가 아니었으면 자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제 한인 교회와 한인 목사님들께서, 한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한인 사회의 그 구성원들한테 큰 역할을 미치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근데 또 한 면으로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가 이 가정폭력 문제 때문에 목사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오히려 좀 더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꽤 계셨어요. 그분들의 얘기는 이제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자기의 말을 믿지 않으신다던가, 아니면 그냥 그냥 참고 살아라라는 식으로 그런 말씀을 들었을 경우에는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겪으면서, 상담가로서 많이 겪으면서, 정말 목사님들하고 일을 하는 게 정말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하게 되면서 목사님들하고도 이제 같이 대화도 많이 나누고, 이제 그 설문도 하고 또 포커스 그룹도 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런 그 연구에서 제가 배운 건 뭐였냐면은, 이분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배우고 싶고 또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어떤 그런 전문적인 그런 훈련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가정폭력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있을 때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을 위한, 교회 지도자분들을 위한 그런 어떤 그 훈련 과정, 커리큘럼을 좀 더 개발해서 이분들하고 시어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제가 10년간 조지아에 특히 오면서 연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분들한테 과연 어떤 부분을 이제 그분들이 알고 싶으신 건지, 그분들한테 어떤 그런 그 스킬을 저희가 드리는 게 그분들이 이 사역을 하시는데, 특히 가정폭력에 대한 사역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는 거를 갖다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제 그런 커리큘럼을 개발을 해서 지금 아틀란타에서 한번 1차적으로 파일럿으로 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시카고하고 뉴욕 지역에서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연구를 하면서 특히 이제 그 뉴욕하고 시카고에 있는 가정폭력 기관들이 있잖아요. 한인 가정폭력 기관들. 워싱턴 DC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이제 이 커리큘럼에 참여하셔갖고 과연 어떻게 도움이 되시는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또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그 커리큘럼을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봤을 때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힘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 과연 제가 연구자로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시작한 일이었는데, 굉장히 지금 의미 깊게 많은 거를 배우면서 지도자분들한테 그러면서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정말 뭔가 너무 너무 놀라웠고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저희가 진짜 아까 진짜 초반에 말한 것처럼 진짜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대부분이 본인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면 교회 지도자분들한테 많이 찾고 계시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도자분은 사실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데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몰라서 난감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이 그게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이런 한 그런 참고 자료, 리소스를 막 제공해 줄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는 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은 이제 가정폭력 분야에 진짜 전문가이신데 사실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내 주변에서는, 내 교회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막상 닥치면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많이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먼저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잘못된 생각은 무엇이고, 그 사실은 어떠한가요? 예, 제가 이제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들이 특히 한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꽤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17년에 나온 연구를 보게 되면은 전체 미국에서 이제 여자분들 중에 4명에 한 명은 가정폭력 겪는다고 나오거든요. 평생 살면서. 그리고 남자분들 중에서는 9명 중에 한 분이 이제 평생에 적어도 한 번은 가정폭력 겪는다고 나와요. 그런데 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훨씬 더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 나온 연구를 보게 되면은 한인 남성분들 중에서 남성분들을 상대로 한 서베이를 보게 되면 80%의 한인 남성분들께서 여자친구를 physically or mentally, emotionally abuse 했다. 이렇게 본인이 이제 그 리포트를 한 거죠. 서베이를 작성을 한 거고, 또 73%의 한인 여성분들 이제 그 남자 친구라든지 아니면은 배우자한테서 이모셔널 어뷰즈를 당했다던가, 그리고 29%의 한 여성분들이 이제 피지컬 그런 어뷰즈를 당했다는 그런 연구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걸 보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들하고 언제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목사님들 경우에는 그 이제 가족폭력을 이제 성도가 그 문제를 본인한테 얘기하지 않는 한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거의 다 모르거든요. 다들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많은 분들은 가정폭력은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인 사회에서. 그리고 또 한인 사회에서 심각할지언정 우리 교회는 괜찮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신 게, 그 가정폭력은 어디서나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게 굳이 교육 수익이 높다고 아니면 인컴이 높다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은 생각하실 때 가족폭력은 못 배우고 이제 뭐 못 사는 사람들한테서 일어나는 일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또 가정폭력이 여자한테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많은 연구들이 가정폭력은 인컴에 관계없이 그리고 이제 남자 여자 다 이제 그 가정을 겪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 뭐냐면, 종교인들은 가정폭력을 이제 저지르거나 가하거나 아니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적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잘못된 인식인 것이, 그 이제 저희가 서베이를 해보게 되면 종교에 상관없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상관없이 가정폭력 피해자 또 가해자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저희가 그런 인식을 없애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면 어떤 가정폭력을 겪고 있다는 사인이 있어도 그거를 그냥 이제 묵인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전혀 그런 예상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또 생각은 보통 많은 분들이 놀라는 경우가, 나중에 이제 어떤 가정폭력 케이스가 발각이 됐을 경우에, 아니 그 사람은 아직 사람도 점잖고 뭐 전혀 온순한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종종 듣거든요. 결국 그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가정폭력을 가하는 사람은 좀 티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보통 다른 대인들하고의 그런 관계도 좀 더 조금 그런 사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많은 가해자분들 같은 경우 보면은 다른 관계는 전혀 그런 사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은 절대 가해자를 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경우에 이제 전혀 그런 가정폭력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정말 그런 중요한 사실을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통계를 들어보니까 훨씬 더 진짜 이게
얼마나 흔한지 와닿아서 매우 충격적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 시간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이러한 가정폭력 같은 문제를 이제 교회 리더가 이제 만났을 때 피해자를 이제 보호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예. 길이고 어떤 식의 대응이 피해자를 오히려 더 위험에 처하게 만들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제 비밀 보장,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의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제 피해자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폭력 얘기를. 근데 그 말씀을 들은 그 목사님 분이 그 피해자의 말을 믿는 대신에 그러면은 그래도 무슨 일이든지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는 내가 이제 그 남편분을 불러가지고 그쪽 얘기를 들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가정폭력의 경우가 굉장히 다양한 레벨이 있겠죠, 그죠? 근데 그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배우자한테 얘기한다는 거 뭐냐면, 결국엔 배우자한테 얘기를 함으로 해서 피해자가 목사님한테 와서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게 발각이 나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 오히려 피해자가 굉장히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감추고 싶은 일이잖아요. 그죠? 절대 다른 사람한테 안 알고 싶은 일인데, 오히려 그렇게 이제 배우자를 불러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를 굉장히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거가 알아두셔야 할 문제고, 또 하나는 피해자들이 가장 답답해하고 가장 절망을 하는 게, 누구한테 자기의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얘기를 믿지 않는 경우에, 음, 예를 들어서 그 말도 안 돼, 믿기지가 않는데 자기 그 와이프는, 뭐 자기 남편은 사람도 너무너무 좋고 옆에서 보면 엄청 잘해주고 그러던데 그 사람이 그랬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가는데, 이러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말을 절대 100% 믿지 않는 경우. 그거 아니면은 뭐 자기가 뭐 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했겠지라든지, 그러니까 오히려 빅팀을 갖다가, 피해자를 갖다가 이제 오히려 블레임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말을 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의 말을 일단은 믿으시고, 그리고 또 본인의 그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상태에서 과연 이제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가정폭력이 생긴 이유가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또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 강조하고, 그리고 이분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비밀 보장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같이 이제 안전 계획을 짜도록 돕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안전 교육인가 하는데, 이제 그거는 조금 자세한 방법이 있지만, 그런 어떤 식으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지를 같이 상의를 해보고,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목사님들께서 전문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해서 훈련을 받으셨으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한테 오히려 더 이제 위험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적으로 가정폭력을 다루는 그런 하는 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는. 특히 큰 도시에는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분들하고 연계를 시켜주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 지역 사회에 있는 그런 기관하고도 좀 더 미리 관계를 맺어주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그런 성도가 있을 때 연계를 해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더 이제 이거는 이제 좋은 반응이고, 이제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이라고 한다면, 위험한 반응은 어떤 거냐면, 피해자가 본인이 처한 이제 처지를 얘기했을 때 그 피해자가 처한 위험을 축소하지 말라는 거죠. 그분이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그렇게 위험하게까지 가겠어, 그렇게 많이 때리겠어, 그렇게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축소를 하는 거가 그분한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분한테 이제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완전히 이제 그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분이 일단은 그 관계를 떠나는 게 가장 뭐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저희의 경험에 따르면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를 떠나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더 많이 보복을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사례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당장 떠나 이런 식으로 이제 충고를 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에 또 이제 피해자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경우가 목사님들께서 가해자를 무조건 용서하라고 그리고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여 그런 조언을 많이 들을 경우에 크리스찬으로서 본인은 정말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고 매일이 매일이 지옥 같은데 목사님들께서 그냥 무조건 참고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 받아주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경우에 이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어떻게 할지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분들한테 이제 중요한 거는 정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목사님께서는 그분을 서포트 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목사님들이라든지 교회 지도자들이 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의도로 결혼 상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상담 받는 거 같이 이제 커플이 가서 받는 상담을 그렇게 이제 충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계시는데 이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에는 결혼 상담을 절대 권해서는 안 됩니다. 연구 결과라든지 저희의 경험을 보게 되면은 특히 이렇게 특히 폭력적인 그런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에 그런 커플 상담을 권하는 거는 결국은 오히려 좀 더 악화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고요. 오히려 생명의 위협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결코 커플 상담을 경험하지 않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교수님께서 진짜 이제 비밀 보장,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 탓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 안전계획 세우기, 이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그냥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다른 상황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저희가 방금 나눈 대화들이 진짜 교회 리더분들 본인의 이제 성도분들 진짜 지켜주고 싶다, 진짜 안전한 교회를 진짜 세우고 싶다 하시는 소망이 있으신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너무 이제 기쁜 시간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제 오늘 참여하신 분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로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여러분께서 채팅창으로 교수님께 하고 싶은 질문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로 이제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한 이제 손들기 옵션을 통해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의 이제 성함을 지목해서 여러분이 마이크를 키셔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최근 연구 조사에도 밝혔듯이 사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가정폭력 신고 수가 증가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교회 리더분께서 가정 방문을 하거나 직접 교인과의 만남이 어려운데 이럴 땐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이제 연구에서도 여러 목사님들께서 그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제 저희 커리큘럼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분이 있으면은 어떤 사인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통해서 배우셨는데 이거를 활용할 기회가 없었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왜냐면은 이제 직접 어떤 예배라든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직접 이제 성도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또 직접 가정 방문을 하는 것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는 전혀 그렇게 커리큘럼에서 배운 그런 스킬이라든지 그런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그분들이 저희한테도 이제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은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제 가정 폭력 때문에 더 많은 분이 고립됐다는 거를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그런 모임 같은 데도 많이 못 가시고 교회 모임을 통해서 모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분이 가정 폭력을 겪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더 평소보다도 훨씬 더 고립돼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목사님들이 성도분들님들을 언제나 생각하시고 그리고 언제라도 이제 그런 그 예배라든가 가정 방문을 못하지만 언제라도 교회 지도자로서 이렇게 리치아웃 했을 때 목사님들이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밝혀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분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성도분들을 만나기 어렵지만 본인이 이제 가정폭력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으니까 본인은 잘 얘기를 못하지만 이제 주변에 있는 그 같이 저희랑 연계를 맺고 있는 그런 가정폭력 기관에서 어떤 분을 초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 끝나시고 나서 이제 그 전체 교회인 있는 상태에서 한 10분, 15분 정도 그런 가정폭력에 대한 그런 짤막한 그런 교육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하니까는 좋았던 건 뭐냐면은 본인이 좀 말을 하는 게 아직까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배우긴 배웠지만 그렇게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얘기를 할 줄을 몰랐는데 오히려 이제 가정폭력 기관에서 오셔갖고 말씀을 하시니까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가정폭력 문제가 이제 한인 사회에서 심각하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고 또 이렇게 그런 분들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겪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꼭 저한테 연락을 달라. 그리고 어려움에 그 이제 창피하거나 생각하지 마시고 꼭 연락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랬더니 일주일 내에 두 분이 연락이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많은 한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과연 내가 이 도움을 청했을 때 목사님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가 굉장히 두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려워서 이제 도움을 못 청하는 많은 분들한테 목사님들이 그런 그 외부의 단체에서 잠깐 와서 교육을 하는 거를 통해서 이제 이 일을 가정폭력을 이제 목사님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여기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 중에 그렇게 겪고 있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교회가 나서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심으로써 이제 성도분들께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더 만나기가 어렵고 정말 어떻게 근황이 어떤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오히려 좀 더 목사님들한테 다가가는 게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진짜 저 이제 리더로서 저는 항상 이제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저한테 진짜 마음 편히 와주세요. 이런 말을 되게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걸 되게 받아들이는 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니까 그 예. 말이라도 진짜 반복해서 듣는 것이 매우 힘이 그죠? 되는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분들 이제 저희가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분들한테 왜 목사님한테 가서 왜 교회분들한테 가서 이런 도움을 청하지 않으셨습니까? 물어보시면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목사님들이나 다른 교회 지도분들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회 내에서 사인 같은 것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께서 교회 그런 뭐 블랙tin 모드라든가 아니면 그런 뭐 교회 그런 먼슬리 뉴스레터 이런 걸 통해서 가정폭력 그런 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만약에 그냥 아무런 얘기 없으시더라도 배치를 하신다 그러면은 오히려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성도들은 이거를 배치하셨다는 거는 그래도 이제 목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도움을 청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보다라는 그런 어떤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오히려 그런 목사님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직접 보셨을 때 가정폭력이 없는 것 같으셔서 아무 일도 안 하신다고 했을 때는 그 숨겨져 있는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전혀 용기를 가지고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교회 같은데 그런 그 자료들을 그냥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게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청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이건 다른 상황에서도 충분히 적용되는 것 같은 게 네, 이제 멘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네네네. 다른 문제도. 예. 네네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이라는 주제에 대해 많은 한인이 기피하려고 하고 무거운 주제라서 다루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화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한인들이 가족폭력에 대해서 대화를 하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문제를 저희 한인 사회 내에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틀란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하고 젊은 분들, 그러니까는 1.5세대, 2세대 분들하고 1세대 분들하고 이제 따로 포커스 그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이 세대 차이가 많이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1.5세대, 2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게 이 문제가 결국 1세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본인 주변에서도 가정폭력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폭력 결국 이제 가정폭력, 데이팅 바이런스 이렇게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꼭 피지컬 그런 바이런스가 아니더라도 어떤 이제 다른 정신적인 그런 바이런스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언어적인 바이런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학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주변에서도 많이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오히려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그 1세대 분들은 좀 더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이거를 어떻게 될지를 좀 이제 꺼려 하시는 게 많다면 1.5세대, 2세들은 왜 이런 문제를 한인 사회 내에서 이슈화 삼지 않느냐. 결국에는 한인 사회에서 걱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한인들이 다 이제 정말 그 어떤 말을 마이너리티 미스이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미국 사회에 적응 잘하고 성공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보이기를 바랄 뿐 한인 사회 내에서의 어떤 기존에 있는 문제들은 전혀 이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슈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분들 1.5세대, 2세대를 만나면서 많은 거를 배운 게 뭐냐면은 그분들은 교회 차원이던 뭐 한인의 차원이던 결국에는 오히려 이런 중요한 일들, 가정폭력, 정신건강 이런 문제들을 오히려 한인 사회 내에서의 현재 심각한 문제로 인정을 하고 그거를 사회 지도자들이 그것이 이제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고 또 한인 사회 지도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전체 그 커뮤니티 내 문제로 이슈화하고 그리고 전체 커뮤니티가 어떻게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같이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 문제가 결국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인분들이 많이 이제 가는 공동체를 타겟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도 목사님들과 같이 한인 교회를 상대로 일을 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이 한인들이 가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한인 교회 거의 다 가거든요. 그죠? 7, 80%가 다니고 있고 또 한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또 이제 한인 그로스리 스토어라든가 여러 가지 레스토랑 이런 데인데 결국에는 그런 데에서 우리가 자꾸 그게 무슨 캠페인이든 아니면은 한인 교회 내에서의 설교든 아니면은 그 워크숍이든지 간에 그런 점점 공공홍련하게 공공적으로 그런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이 문제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아무도 얘기를 할 기회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또 교수님께서 가정폭력에 대해 너무 많은 이제 너무나도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오늘 오신 분들도 이제 워크숍 끝나고 내가 그 MSG 워크숍에서 이러한 주제에 진짜 가정폭력에 대한 이런 거 많이 배웠었는데 이러이러했다 이렇게 나누실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면 저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이후 대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하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안전교육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제가 봤을 때 피해자가 생겼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국 교회의 역할이고 또 목사님의 역할이지만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거는 그 예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질문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린 게 뭐냐면 결국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실질적으로 가족폭력에 대한 그런 훈련을 받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를 돕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돕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게 과연 어떻게 도와주는 게 그분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건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 총기를 이제
가질 수 있잖아요. 또 도메스틱 바이런스,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 총기로 인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다가가다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해결하기보다는 상담가, 전문 상담가, 전문 기관한테 연계시켜주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피해자를 돕는 것보다도 예방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결국 예방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가정폭력을 겪은 분들이 과연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한테 도움을 청할 때, 이곳이 내가 정말 안전한, 세이프한 곳이구나, 세이프한 커뮤니티라는 거를 갖다가 인식을 해소시켜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도 가정폭력이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이제 이게 굉장히 센서티브한 일인데 이 얘기를 해도 괜찮나. 그런데 결국 가정폭력 그 단어를 말씀하지 않으셔더라도 결국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행복한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지 마시고, 과연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건강한 관계인가들을 직접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게, 결국에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교회 내에서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도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또 아니면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 아니면 부부 생활, 이런 거를 중점으로 한 그런 교육 훈련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본인도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여러 한인 기관들에서 보면 이제 발런티어들을 많이 뽑아요. 근데 이제 그 발런티어들이 뭐냐면, 이분들은 이제 스태프들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트레이닝을 한 45시간 공시로 받거든요. 이분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되면 과연 가정폭력 경우에 있을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를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교회 다른 지도자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받아서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본인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교회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피해자한테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몇 번 계시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정폭력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좀 훈련을 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 예비 상담에서 이 가정폭력도 같이 이제 같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가정폭력 예비 상담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갖다가 해서 어떤 그런 가정 그 관계 아니면 부부 관계가 억셉터블 한 건지, 아니면은 이런 관계는 이제 미국에서의 그런 어떤 법적인 그런 관계에서 보게 되면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라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그런 이제 기회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정폭력이 이미 생겨서 다른 지역 기관한테 연계를 하기에는 그때 갑자기 도움이 필요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주변에 뉴욕, LA, 워싱턴 DC, 다 지금 시카고 굉장히 한인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미리 연락하셔서 서로 알게 되고 서로 신뢰를 이제 도모하게 되시게 되면은, 그런 굉장히 급한 일이 있었을 경우에 바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 이제 지역 기관들과 연계를 맺는 거,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실용적인 그런 예방 방법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가 방금 또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구역 식구 중 남편의 언어 폭력으로 한인 상담사이나 미국에서 자란 분에게 영어로 상담을 받는 중 상담사가 경찰을 개입시키려 하고 가족을 분리시키려 해서 상담을 중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담사를 정하는 것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 그러니까는 영어 상담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상담사를 정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모든 상담사가 다 가정폭력을 훈련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담사라고 해서 멘탈 헬스 엑스퍼트라고 해서 테라피스트라고 해서 모두 다
가정폭력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아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상담사들 프로파일 가게 되면은 도메스틱 바이런스, 뭐 데이팅 바이런스 그런 걸 엑스퍼트를 갖고 있다고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찾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에 있는 그런 가정폭력 기관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과연 이제 도메스틱 바이런스 프로그램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하는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쉘터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쉼터. 그런 제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상담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꼭 그 이제 어뷰시브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도메스틱 바이런스 관계를 떠날 때만 그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폭력을 겪고 계시는 중에서도 그런 기관에 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가장 많이 엑스퍼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정폭력에 대해서. 그랬을 경우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보통 미국에서 언어 폭력만으로 경찰이 개입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제 미국 법적으로 보게 되면 경찰이 개입한다던가 연행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피지컬 폭력하고 아니면 섹슈얼 폭력 외에는 언어 폭력만 가지고 결코 경찰이 개입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가 자세한 얘기는 모르지만 상담사가 경찰을 개입시키고 하는 거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지컬 바이런스 에비던스가 있을 경우는 가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가정폭력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그리고 이제 그 훈련을 받은 그런 상담사를 찾는 거 그리고 아니면 그런 분들이 주변에 안 계시면 가정폭력 기관에 연락해서 상담을 받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는 거죠. 조언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또 누가 가정폭력에 대한 질문을 또 남기셨는데, 가정폭력의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또 가해자의 심리학적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굉장히 솔직히 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어떤 뭐 프로파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게 되면은 가정폭력이. 그러니까 가정폭력 보게 되면은 물론 패턴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조금 그 로우 인컴이라든가 로우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에 좀 더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제 술이나 약물 중독이나 그런 거에 연관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라면서 부모님의 그런 그 가정폭력을 보고 자랐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그런 이제 어뷰스를 이제 겪고서 자랐다던가 그런 경우에도 많이 연결이 된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연결일 뿐이지 어떤 코스라고 이제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하나 분명한 건 뭐냐면 많은 경우에 이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피지컬 폭력이건 언어적 폭력이건 무슨 폭력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가해자의 그 원하는 건 딱 이제 굉장히 그 이제 주로 직결되는 부분이 컨트롤을 하고 싶은 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나의 파트너를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은 그 욕구는 동일한 것 같아요. 어떤 경우든지. 그 나타나는 현상이 그게 피지컬인 건지 뭐 이모셔널인지 뭐 버벌인지 그건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가해자의 그 이제 컨트롤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파트너가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 사람보다는 내가 모든 어떤 마지막 결정을 내린다든가 그런 좀 파워 앤 컨트롤 이슈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가정폭력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과연 정말 부모님 보고 자란 거, 결국에는 가정교육 문제, 이렇게 보고 자란 거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술 먹으면 그런다, 형성 괜찮고, 다 그런 연관이 있지만 결국에는 아직도 어떤 그 연구든지 이것이다라고 하는 연구는 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제 연관 관계가 있는 이슈들이 있지만 그런 이유는 아직까지 뭐 데피니트하게 나와 있는 건 없고요. 하지만 공통적인 건 모든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컨트롤하고 싶은 심리가 있다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걸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가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돼가가지고 마지막 질문을 넘기고 싶은데요.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교수님의 교회 지도자를 향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목회자로서 자기 자신의 정신 건강을 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상에서의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정말 간혹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는 모두 교회 지도자가 혼자 다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 해결되지 않는 교회 리더의 무능력함으로 예. 타탄받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텐데, 진짜 다양한 이제 그런 교회 리더자가 겪을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 아니면 자신을 보살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목사님들하고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많은 한인들이 목사님들과 한인 교회한테 바라는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건강도 그렇고 도메스틱 밸런스도 가족폭력도 그렇고 연구를 하다 보면 한인 사회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은 이 일은 누가 나서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될까요? 하게 되면은 한인 교회, 한인 목사님들 이게 대부분의 대답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부담을 갖고 계실지를 이제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목사님들께서 뭐 이제 정신건강 상담가로 훈련받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정폭력 해결사 상담가로 훈련 받으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부분들에서 훈련을 받으셔서 좀 더 자신의 그런 그 역량을 좀 더 키워가시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누구든지 한계가 있다는 거를 꼭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시는 건 절대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제 생각에 가장 쉬운 일은 이제 목사님들께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문가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미리 형성하는 게 본인의 정신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또 뭐냐면은, 목사님들 내 안에서도 보면 이제 조직들이 있잖아요. 목회자 협의회 이런 게 있는데, 과연 목회자 협의회 같은 데에서 이런 그 목회를 하시는 데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을 그렇게 호소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오히려 본인의 교회에서 가정폭력 문제가 있다는 거를 많이 창피해하시고 숨긴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한인 개개인들이 창피해서 가정폭력에 대한 도움을 못 청하시는 것처럼, 목사님들께서도 한인 교회, 본인의 교회에서 생기는 그런 가정폭력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본인의 교회에 오히려 좀 안 좋은 그런 인상을 갖고 오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머스타드 시드 그린 이제 그 제너레이션 이런 식으로 그런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목사님들께서 정말 그런 그런 자기의 교회가 어떻게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고, 또 본인이 모든 거를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담감 없이 정말 오셔갖고 서로 이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서로 간에 그런 장이 많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게 되면 목사님들께서 너무나 부담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도 이제 교육을 받으시지만, 이제 그런 좀 더 인포멀한 자리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서로 이제 도움을 청하시고 본인이 겪은 거 얘기하시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목회자님들께서도 본인의 정신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그리고 어려울 때 혼자서 꿍꿍 앓지 마시고 이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를 정말 바라는 바랍니다. 진짜 좋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저희가 Q&A 마치기 전에 이제 최근 2년간 정말 교회 지도자들이 코로나 팬데믹, 인종차별, 또한 교회에 일어난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 위로와 격려의 말씀 한마디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들 정말 너무나 많이 수고하시고요. 제가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큰 일을 하시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일을 하시면서,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많은 한인 이제 커뮤니티 멤버들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한인 사회에서 만약에 한인 교회나 한인 지도자들이 없다면, 목사님들이 없다면 정말 많은 한인들이 좀 더 힘들고 갈 곳이 없고 안식처가 없다는 거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많은 부담도 되시겠지만 많이 용기 가지시고, 그리고 또 지금 오늘 하는 있는 행사나 그런 것처럼 한인 이제 단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한인 연구자들, 지도자들도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일을 하면서 한인 공동체 사회를 좀 더 건강하고 그런 안전한 그런 공동체 사회로 그렇게 키워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많이
파트너 맺어주시고요. 그러면서 좀 더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언제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교수님의 그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워크숍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워크숍 Q&A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공지를 드릴 텐데 다시 한번 우리 최윤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